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다정하고 착한 남편과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아이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결혼을 34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기 천사가 바로 찾아와줘서 아이 키우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답니다. 제가 평소 다른 분들 사연을 많이 귀담아 듣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 무튼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나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때마다 결혼 잘못해서 신세 망칠 뻔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할 뻔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으니 당연히 서로 좋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못했어요. 흔히 하는 말로 결혼은 인연이 따로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사람과 파혼하게 된 걸 단순히 인연이 아니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됐든 저와 파혼한 그 남자와 인연이 되어 결혼한다면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할 것 같아요. 저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그 누구와도 인연을 만들지 말고 혼자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 남자친구와 파혼한 건 그 집 엄마, 그러니까 예비시모가 될 뻔한 아줌마 때문이었습니다. 내 곁에 남을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을 보면 된다고 하죠. 내가 힘든 사람이 되니 결혼 앞두고 험한 말을 내뱉던 그 아줌마와 거기에 둔주하던 전 남자친구를 보니 미련 없이 우만정이 떨어지더군요. 결혼 전 그 집안 사람들 실체를 안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두은 파혼이라는 말 간혹 하는데 저의 경우가 바로 그 말이 딱 맞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참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둘째 딸이 행복한 결혼을 하길 바라셨던 우리 친정아빠였는데 갑작스레 돌아가시는 바람에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대신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불행한 결혼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도와주고 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늘이 두은 파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혼했지만 지금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아빠가 분명 지켜보시며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다른 집 아빠도 그렇겠지만 우리 아빠는 정말 다정한 분이셨고 큰 결정을 내릴 때는 늘 올바른 조언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제가 결혼할 사위감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 저를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이런 당부를 해주셨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 서로 좋고 잘 나갈 때는 옆에 있는 일이 어렵지 않지. 근데 안 좋은 일 있거나 힘들 때 배우자에게 힘이 돼줘야 하는 거다. 우리 딸한테 만나는 사람이 그런 존재니? 아빠는 다른 거 안 바라고 늘 너 옆에서 힘이 돼주는 사람이면 좋게. 물론 너희들이 먹고 살기 충분한 만큼 돈도 잘 벌면 더 할 나위 없긴 하겠지? 엄마랑 아빠도 사이감 보면 마음에 드실 거야. 아빠는 술 잘 마시는 사위가 좋다며? 그 사람 술 진짜 좋아해. 아빠는 우리 집안에 아들 없어서 서운했을 텐데 아들 하나 얻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하하하하.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니까. 아빠는 딱 보면 안다. 나는 우리 딸이 더 있다가 결혼하면 좋겠지만은 어쩌겠어. 결혼도 다 때가 있는 거니까 가고 싶다고 할 때 보내줘야지. 조만간 날 잡고 데려와라. 제가 그 당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좋아한 남자친구는 저와 2년 넘는 시간을 연애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과는 결혼을 못했고 고작 9개월 사귄 지금의 남편과는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으니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다 싶네요. 우리 친정부모님은 딱히 까다로운 분들은 아니셨어요. 자식이지만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 분들이셨고 모든 일에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자식 결혼에도 둘의 사랑을 제일 우선시하는 분들이었죠.
저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는 그 당시 이미 결혼을 해서 2살짜리 예쁜 조카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언니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걸 봐서인지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플로리스트이고 형부는 미술학원을 해요. 둘이 큰 돈은 벌진 않지만 정말 예쁘게 잘 삽니다. 언니랑 형부가 만난 건 봉사단체에서였대요. 둘이 불꽃처럼 반해서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언니가 연애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때 보니 언니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두 분 다 청각장애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우리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요. 부모님은 언니에게 소 몇 가지를 배워와서 언니 시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언니 예비 시부모님도 그렇고 톰부도 그렇고 엄청 감동받는 얼굴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편견 없이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십니다. 소중한 딸 보내주시는 만큼 사랑으로 며느리 아끼시겠다요. 우리 말도 전해주게. 부모님이 훌륭하니 아들도 이렇게 성실하고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게. 이런 훈훈한 상견례가 또 있을까요? 제가 눈치는 좀 있는 편인데 언니의 예비 시부모님들은 처음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신 듯 보였어요. 아무래도 두 분이 장애가 있으니 아들에게 행여 걸림돌이 될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우리 부모님은 다랑으로 키운 아들을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그때부터 그 집 시부모님들은 표정이 너무나 밝아지셨습니다. 오고 가는 말이 많이 없는 조용한 상견례였지만 원래 모든 상견례가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만큼 정말 좋았습니다. 언니는 결혼해서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언니 시부모님은 부kon방을 하시는데 너무 성실한 분들이라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시고요. 아빠는 언니 시댁에서 부담스러워할까봐 대단하게 지원해주기보다는 둘이 형편껏 준비하는 거 티나지 않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딱 3년 만에 내 집 마련할 때 한 방에 제대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언니 결혼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만약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경제력보다는 저렇게 사랑이 넘치고 온화한 가정에 며느리로 가고 싶다고 막연하게 꿈꾸게 되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 꿈을 이룬 셈입니다만 전 남자친구와 사귈 때는 그 사람과 언니 같은 가정을 꾸릴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다른 건 다 솔직했는데 한 가지 솔직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정이 부자라는 사실이었는데요. 부모님은 우리 자매가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늘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못 사는 친구 앞에서 있는 척 잘난 척하지 말고 늘 겸손하라고 하셨죠. 부모님이 유독 그 점을 강조하신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건설사 사장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늘 풍족하게 자라 후교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 염려하신 거라 생각해요. 대성격도 조심스러운 면이 많아서 다시 친구 한번 사귀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내기보다는 정말 내 속을 말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 빼면 거의 사회생활하다가 만난 지인들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집 부자라고 웃으다거나 돈 많은 집 딸 티나며 대우받으려고 행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연애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한 번 대인 경험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만나던 북학생 오빠였는데 2년 정도 사귀다가 대학 졸업 후 1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 사람과 연애는 아주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남자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이
어쩌면 첫 번째 연애였던 것 같습니다. 졸업한 때 저는 이미 취업을 한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는 막 취직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만나는 사람은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한 번은 저랑 술 한잔을 하는 와중에 이러더라고요. 취업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용돈 쓰는 것도 진짜 못할 짓이다. 취준생이 왜 이리 돈 쓸 때가 많은지, 학원비에 식비에 면접이라도 한번 불러치면 우투 사이버여고 왜 이리 모든 게 다 돈이지? 취준하면서 알바라도 해야 할까? 취업 준비만 열심히 해야지 무슨 알바야. 그러지 말고 오빠 취업할 때까지 내가 조금씩 도와줄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야? 글쎄, 일단 다음 주에 면접이 있으니까 일단 양복 한 벌 정도? 동국장을 하는 그 사람이 좀 많겠더라고요. 저는 인턴 사원이지만 월급도 받고 있었고 사실 돈 쓸 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필요하다는 거 도와줬어요. 양복도 아울렛 말고 백화점 가서 신상으로 한 벌 사줬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사는지 따지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안해하더니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애의 결말은 어찌 되었을지 짐작하시나요? 어느 한쪽이 후보 잡힌 연애는 후보가 버림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죠. 황당하게도 전 남자친구는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 같은 입사 동기와 바람이 났습니다. 우습죠? 그때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거의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바람 피운 놈치고 잘되는 꼴 못 봤다고 주변에서 위로를 많이 해줬지만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잘 살더라고요. 그 꼴 보면서 아, 그런 말도 옛말이구나 했죠. 그때 상처받은 일로 저는 다음번에 사랑을 한다면 내 것을 다 엎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만난 사람이 하필 파혼한 사람이라니. 저도 연애운은 정말 치질도 없고 사람 보는 눈도 없나 봅니다. 아무튼 결혼 절차까지 진행했던 사람이었고 연애하는 동안에는 크게 이상한 건 못 느꼈어요. 다정하고 말 많은 스타일이었고 저에 대해 물어볼 때도 가족관계 이외에 제가 재산이 있는지 집이 잘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다만 둘이 번듯한 직장 있고 결혼할 만큼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된 거 아니냐는 마인드였습니다. 사귄 시간은 2년 남짓으로 길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저에게 바라기만 했던 남자를 만나다가 이 사람을 만나니 너무 배려받는 느낌이고 좋았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다 보니 연애하면서 매일 만나지 못했고 주말에 만나는 게 다였으니 2년 연애했어도 같은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년째 결혼하자는 그 사람의 청혼을 받았어요. 이때까지는 여느 연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연애와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하니까 양가 인사드리기 전에 먼저 경제적인 부분을 서로 솔직하게 말하자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연애하면서 결혼 얘기가 나오면 남자친구는 늘 하던 말이 자기는 부모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껏 키워주신 것만 해도 고마우니 결혼만큼은 최대한 자기 힘으로 하고 싶다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대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고요. 금전적인 건 솔직히 하니까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 내가 외동아들이긴 한데 우리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나 장가 보내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모은 돈을 tum천까지 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금액이 1억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돈보다는 돈이 더 있었어요. 청약받아 놓은 아파트도 있었지만 그걸 전매할지 놔둘지 고민 중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넌지시 묻더라고요. 혹시 너는 집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요력이 될까? 우리 집은 없지만 혹시 너희 집은 우리보다는 여유 있을지 모르니 물어보는 거야. 아니, 나도 오빠가 보태는 정도는 여력이 될 것 같지만 우리 집에다가는 딱히 도움 받을 생각은 없어. 나중에 살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는 또 모르지. 그래도 결혼할 때 도와주시면 더 좋기는 하지.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아무튼 너희 집에서도 많이 보태주는 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각자 모은 돈을 얘기해서 결론 내린 건 반반 결혼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언니 결혼할 때 처음에는 두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나중에 집 살 때 한 번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출발은 언니처럼 우리들 힘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둘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합치니 서울 근교 전세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머지 비용은 차왕 봐가며 절반씩 보태기로 합의했습니다. 예비 남편 집은 얘기 들어보니 못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외동아들의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경기도 일산에서 오래 사셨다고 들었고요. 우리 친정집은 서울이지만 거리가 아주 먼 편은 아니었고 마침 저 다니는 직장 출퇴근도 일산이 용이할 듯해서 신혼주도 일산 근교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그다지 걸림돌이란 게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부모님이 당연히 좋아하셨고요. 몇 년 만에 우리 집에 사이가 들어온다면서 아빠가 아끼는 단건주까지 꺼내 기분 좋게 술도 드실 정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집 인사 왔다 놀랐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또이시거 보고 조금 놀랐어. 놀라다니? 좋은 의미로 놀란 거야? 너희 집은 가족끼리 굉장히 친근하더라. 사실 우리 집은 외동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장인어른처럼 친근한 편은 아니시거든. 그래? 우리 집 분위기가 그랬단 거지? 나는 다른 집도 다 우리 집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딸만 있는 집이라 더 친근할 수도 있겠네. 암튼 나한테 문화 충격이었다. 너 돈 함부로 안 쓰고 검소하게 봤는데 집에 가서 놀란 것도 있어.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그만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장인어른이 사업하시는 거 말만 들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크신가 봐. 나한테도 진짜 말해주지 그랬어. 특별할 것도 없어. 우리 아빠가 재벌도 아니고 그냥 작게 사업하시는 건데 뭘. 오빠 집이나 우리나 비슷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결혼도 부모님도 맘받겠다는 거잖아. 우리 집 재력을 굳이 숨긴다기보다는 굳이 전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여자한테 바라는 거 없다고 해도 막상 있는 집인 거 알면 기다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전 남자친구에게 후보 잡힌 경험 때문에 우리 집 제가 이룬 경제력 외에 부모님의 경제력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비 남편 집에 인사 갔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집의 화목한 분위기에 놀랐다고 했던 그 말이 왜 그런 건지 첫날 바로 알겠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렸을 때는 부모님 두 분 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인사드리고 남자친구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부터 좀 위화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우리 집과는 달리 예비 시댁은 한마디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드리러 온 자리면 보통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 게 정상일 텐데 시어머니는 식사 자리 앞에서 앞치마도 벗지 않고 시아버지 밥 시중을 했습니다. 예비 시부가 말없이 국물을 내밀면 국 미피라우고 물컵 내밀면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 물 떠오고 그때부터 좀 기분이 별로였어요.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친구도 밥 먹는 중에 엄마, 나 물 좀. 이러길래 속으로 좀 뜨악했죠. 숨 막히는 분위기에서 밥 먹다가 정말 체할 뻔했습니다.
밥 다 드시고 아버님이 거실로 가시면서 사고 하나 깎아라 이렇게 말을 직 내뱉더라고요. 또 어머님은 공손하게 네 존댓말로 대답하고요. 후식으로 사과를 깎으라며 칼과 사과를 내미시길래 말없이 받아들고 깎았습니다. 제가 사과 깎는 걸 유심히 보시던 어머니가 접시 하나에 사과를 넣고는 거실에 계신 시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라 하길래 금손히 대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랑 저랑 둘 남았는데 어머니가 그제야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은 우리 근처로 얻을 거라며 잘 생각했다. 내가 아들한테 그 말 전에 듣고 너 보기 전인데도 마음에 들더구나. 그래 혹시 살고 싶은 아파트는 봐뒀니? 네. 아직 본격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양가 인사드리고 상견례하면 그때부터 준비하려고요. 전 그냥 적당히 받아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물어봐야 하는 거니까 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마. 듣자니 네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하더니 그러더구나. 그럼 집도 우리보다는 여유 있을 텐데 혹시 부모님이 집은 좀 해주실 수 있는 거니? 내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 해.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여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자식이라고 무조건 보태달라고는 못해요. 오빠도 부모님도 조금 건드려가며 결혼할 생각 없다고 했고요. 어머님 눈에 부족한 게 많겠지만 우리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비신부 표정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래도 딸 시집 보내면서 설마 부모가 정말 빈손으로 보내려나? 뭐 그건 나중에 상견례하면서 어른들끼리 논의해보마. 뭐 거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여자는 애 낳으면 살림에 충실을 해야 된다느니 애가 있는데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하면 가정이 잘 돌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살면서 이래저래 다툴 일 생겨도 여자가 지을 줄 알아야 된다. 원래 여자가 적당히 바보가 돼야 가정이 화목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전 그 말에 황당해서 대답 안 하고 그냥 잠자고 듣고만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고로 여자는 결혼하면 친구도 멀리해야 된다느니 집이 무덤이라 생각하고 집에 붙어 있어야 된다느니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답은 못했어요. 그렇게 어울빠진 상태로 집을 나왔고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랑 했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남자친구는 엄마 말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딱 가부장적인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집안에서 자란 외동아들인 남자랑 결혼하려니 불안해지더군요. 연애할 때도 몇 번 그런 부분은 스치듯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가부장적인 남자랑은 거리가 멀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이라고 다 듣는 마마보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소 행동도 이상한 점은 못 느꼈기에 걱정 않고 결혼 승낙한 거였어요. 하지만 예비신부를 만나고 난 후에야 이래서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분위기 때문에 놀랐다고 한 거였구나 알았습니다. 이 결혼이 맞는 건가 생각도 했지만 다들 결혼할 때 아무 갈등 없이 결혼하는 사람은 없다고 주변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상견례 때까지 아무 일 없으면 무사히 결혼하는 거라더군요. 양가 상견례 때는 제가 예비시댁에 정식으로 인사 갔을 때 느꼈던 위화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며느리로 와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아빠는 제가 부모도 만받겠다는 말을 그렇게나 했음에도 아마 딸 걱정하는 마음이 크셨나 봅니다. 둘 힘으로 결혼한다고 했지만 여적되는 쪽이 우리이니 보태주겠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아무리 지들 힘으로 한다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그냥 지켜만 보는 것도 참 안타깝네요. 애들이 잘 살기만 한다면야 여력 있는 쪽에서 좀 더 붙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돈댁이 형편이 어렵다면 우리 쪽에서 집은 마련해주기로 집사람과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흑요 불편한 마음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어머, 그렇게 말해주시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사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한테는 다 해주고 싶은데 여건 안 될 때 그 속상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저는 사돈어를 말 듣고 걱정 내려놓겠습니다. 그 말에 이비심과 시부는 굉장히 반색하셨고요. 좋은 분위기로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상견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고요. 상견례까지 마치고 나니 저를 진짜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점점 결혼 준비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가 보태주겠다는 말을 대체 어떻게 이해한 건지 집이며 신혼여행이며 예단이며 전부 어머니가 참견하시는데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반 결혼하자던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를 말리기는커녕 우리 집이 잘 사는 데다 장인어른이 해주겠다고 하신 건 최대한 받는 게 맞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곧 이어야죠. 심지어 쓸 돈이 굳었으니 자기는 모은 돈 절반을 부모님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며 드리고 오겠다는데 싸워봤자 저만 나쁜 년 될 것 같아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작 상견례까지 한 이후에 시어머니 간섭과 예비 남편의 달라진 태도로 인해 싸움이 잦아지더군요. 저는 결혼이 처음이긴 하지만 언니 결혼할 때 제 눈으로 본 게 있었던지라 그때부터 점차 이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상견례까지 다 하고 결혼을 겨우 넉 달 남겨놓은 시점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파혼을 결심한 계기가 우리 집의 원이 계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의 파혼보다 더 슬픈 일이 그날 저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는데요. 아침까지 멀쩡하게 가족들과 인사하고 출근하실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빠는 2년 전에 한번 심근경색 조짐이 왔을 때 본인 스스로 응급실로 걸어가서 화를 면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천만다행히 혈관이 막히기 직전에 수술을 받으셨고 그 이후로는 정기검진만 하며 관리를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갑자기 찾아온 심장마비는 손솔두리가 없었나 봅니다. 쓰러져도 사람 많은 곳에서 쓰러졌다면 목숨은 건졌을지도 몰라요. 하필 아빠가 사장실에 있을 때 쓰러졌는지 혈제받으러 왔던 직원이 쓰러져 있는 아빠를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겪어본 분이 계신다면 이런 갑작스런 죽음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평생 전업주부셨던 엄마는 아빠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언니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들에게 너무나 다정하셨던 아빠였기에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라 언니랑 제가 장례 조차를 빨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형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주었는지 몰라요. 남녀 차별적인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서 집안에 남자가 한 명은 있어야 하는구나 느꼈죠. 저는 가족상이 처음이니 뭘 어째야 할지 갈피를 못 찾겠더라고요. 언니가 아빠 핸드폰 연락처로 부고를 알리고 아빠 회사 직원들에게도 부고를 전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직원 몇 분이 나오셨는데 창조에 접수도 해두시고 장례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모든 일이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족들은 돌아가신 아빠를 위한 절차를 해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도 아빠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비 남편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장인어른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야? 정말 사람이 모르는 거네. 암튼 나도 빨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장례식장으로 갈게. 많이 놀랐겠다. 형부도 있고 언니도 있고 아빠 회사분들도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계셔. 아직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안 나네. 예비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며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오후부터 산조복을 입고 손님 맞이를 하는데 아무래도 갑작스레 전해진 부고라 당일 오후에는 주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 화환도 다 도착하지 않았고 빈소 준비가 덜 된 상태였죠. 그런데 1시간 후쯤 예비 남편과 예비 신부가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겁니다. 바로 부고를 두고 달려와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친정엄마는 도저히 주문객을 맞을 상태가 아니어서 언니가 엄마를 돌보고 있었고 자 혼자 예비 남편과 예비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잠깐 상에 앉으시길래 제가 상차림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바로 저를 제지하시더라고요. 예, 나는 장례식장 와서 밥 안 먹는다. 그냥 물만 마시고 앉았다 갈 거야. 어쩐지 뭐에 잔뜩 화난 듯한 말투셨는데 어머니는 표정도 저를 위로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나란히 자리에 앉았는데 그나마 남자친구는 저에게 침통한 표정으로 위로를 건네긴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믿기지가 않네. 술도 좋아하시고 건강해 보이셨는데 심장 쪽에 질환이 있으셨던 거야? 글쎄,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고 그냥 2년 전에 스텐트 시술은 한 번 하셨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누가 알았겠어. 오빠, 우리 엄마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계셔. 그때였습니다. 배화를 듣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드시더라고요. 뭐가 잘 안 되려니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좋은 일 앞두고 출산이라니. 나는 영 마음에 걸리는구나. 이 결혼은 미룰지 해야 할지 엄마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그 와중에 예비 시모는 위로는커녕 저딴 말을 하시길래 듣는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 말에 난감해했고요. 예,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니들 결혼 얼마나 보태주실지도 의문 아니냐? 그리고 오늘 빈소를 보니 내가 영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신다는 말에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상한 생각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아. 네 아버지 회사 사장이라고 하지 않았니? 아무리 갑자기 죽었다지만 빈소 차림새가 이게 뭐냐? 그리고 주문객도 없이 이렇게 썰러간 장례식은 생전 처음 본다. 구멍가게만한 긍정하면서 혹시 회사 사장이라고 허풍던 거 아니야? 하긴 진짜 있는 집이라면 일산의 전세가 아니라 서울에 자가를 얻어줘야 맞지. 아무래도 나는 이 결혼 못 시킬 것 같구나. 니들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야. 결혼 앞두고 출산 난 거 솔직히 이거 파혼감이다. 너희 집이 잘 사는지도 솔직히 못 믿겠고. 은행 다니는 우리 아들 테리 사이로 데려가는 것 같아서 나는 이 혼자 그냥 안 하고 싶어. 결혼 물을 잤구나. 어머니가 다다다다 쏟아내는 말을 듣는데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말리기는커녕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니 당황스럽네요. 저 지금 아빠 장례만으로도 너무 충격이라서요. 그 얘기는 장례 치르고 하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일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왜 실연이 한꺼번에 오나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장례 치르고 할 말 없어. 오늘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우리가 너희보다 없는 집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도 않아. 우리 아들 정도면 너보다는 훨씬 잘해오겠다는 며느리 들일 수 있어. 그리고 2번 말하지만 결혼 앞두고 추상이 웬 말이니? 찝찝해서 싫다. 더욱 가관은 남자친구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옛날 분이시잖아. 찝찝해하는 것도 이해해주라. 엄마는 아들이다 하나니 당연히 더 좋은 조건 며느리 바라실 수 있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결혼 같은 큰일은 엄마 말 들어야 하는 것 같아.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빠 돌아가셔서 소식 전했더니 장례식장 와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상견례까지 했는데 주문 가야 하지 않겠냐고 겨우 설득해서 무신 거야. 일단 우리 엄마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 자기 엄마 말이 맞다며 개소리를 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우리 아빠가 나한테 가시면서 예비시댁의 분색을 알려주시려고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장례 끝나고 볼 일 없어. 자기 어머니 말이 일리가 있다니 기가 막히네. 어머니 말대로 해. 우리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장례식장을 나서며 시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아휴, 하완 고락선이 하고는 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다만 이 정도 집안에 내 아들 못 보낸다. 있는 집인 줄 알았는데 속을 뻔했네. 결혼시켰으면 우리 아들 인생 정말 망칠 뻔했잖니. 이러면서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들어온 화환으로 아빠 인생을 평가질 하시는 거였죠. 자기 엄마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뒤쫓아가더군요. 저는 이미 어머니 입에서 결혼 못 시킨다는 말 나왔을 때 결혼 마음 접었습니다. 하지만 말대꾸 한마디 못한 게 억울할 만한 말은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는 그 사람 엄마를 쫓아나왔는데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큰 구급 승용차가 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나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러자 차에서 내린 사람이 저를 보더니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소영아, 아저씨 왔다. 어찌 마침 입구에서 단 만나는구나. 어머니가 상심이 크시지. 갑자기 부고라니 아저씨가 너무 놀라서 확인 전화까지 했잖아. 어머, 아저씨,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아직 경황이 없으세요. 아빠가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래. 나는 지금 들어가 보마. 구급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빠의 대학 동기이자 잘 친한 친구인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종종 보던 분이지만 그분을 보고 예비시모와 남자친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구급 승용차에서 내린 아저씨는 바로 언론에 자주 나오던 정치인이셨으니까요. 그런 유명 정치인과 제가 왜 그리 친구네 보이나는 듯한 얼굴이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는 걸 보고 난 후 아저씨가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시자 예비시모가 바로 묻더라고요. 예. 근데 왜 천년반이 너한테 하는 척을 한다니? 저 사람 뉴스에서 많이 본 사람인데. 우리 아빠랑 대학 동기신데요. 그건 왜 물으세요? 저희 파혼 얘기를 마무리 짓고 가시죠. 저 지금 상주인 거 아시잖아요. 아니, 예, 그러니까 저 유명 정치인이 네 아빠랑 알고 지내는 사이다 이거야? 네.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근데 대체 제가 저분과 알고 지내는 게 왜 궁금하시냐고요. 아까 결혼 얘기 없던 걸로 하자고 한 거나 마무리 지으시죠. 그럼 저 오늘 이후로 우리 결혼 부르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저는 어머니와 길게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빠 거래처와 지인들이 보낸 근조하원도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하안에 적힌 기업가 이름, 대학교명, 단체명을 예비심호는 가지 않고 계속 켰는지로 보더라고요. 그때 마침 퇴근 시간이 되었는지 주문객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속속들이 들어오시던 주문객들 중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기사 달린 구급 승용차에서 바로 내려 들어오시기도 했고, 저를 알아보시니 빨리 장례식장으로 들어가 봐야 할 듯 싶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 결혼 준비하느라 들어간 돈은 정확히 정산해서 전화할게요. 돈 들어간 게 많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조금 전에는 어머니가 화한 고락선 입으라며 돌아섰지만 이제는 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팔뚝을 확 잡으시는 겁니다. 예, 내 말 아직 안 끝났다. 저기, 아무튼 내가 아까는 조금 실수를 한 것 같구나. 너희 친정아빠가 영 초라하게 가시는 걸로 보여서 우했지 뭐니. 이제 보니 네 아버지, 이제 보니까 아주 대단한 분이셨구나. 일단 결혼 부르자는 건 취소야? 나중에 장례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 아니요.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아까부터 이미 결혼 마음 없어졌거든요. 저는 아줌마 아들 집안이며 돈이며 따지는 거 없이 좋아했고 결혼까지 하려고 한 건데 이제 보니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은 그게 아니었네요.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 와서 본심을 알았는데 제가 왜 이 결혼을 하죠?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아빠 이름 말하면 다 아는 건설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인맥도 장난 아니고 우리 집 아줌마네랑은 비교도 안 되는 부자거든요. 내 돈이 아니라서 굳이 말 안 한 건데 지금 생각하니 잘했다 싶네요. 아줌마 아들이랑은 파혼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했고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짜증을 내며 자기 엄마를 나무라더라고요. 아, 엄마, 그러게 왜 오늘 이렇게 터트리셔 했어요? 내가 죽으면 참으시라니까 엄마 때문에 다 결혼 깨지게 생겼잖아요. 자기도 정말 사람 할 말 없게 한다. 내 말 잘 알아들었으면 들어가. 난 너랑 죽었다 깨어나도 결혼 안 해. 우리 아빠가 가시면서 다 결혼하지 말라고 마지막 선물 주고 가시는 것 같네. 이제라도 당신의 분세 따라서 천만다행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때 제가 자리를 우레 비우자 걱정이 되었는지 편부가 올라오더라고요. 세 사람 사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보더니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제 무슨 일이야? 자돈택에서 주문한 거 아니었어? 빨리 내려가서 주문객들 인사해야지. 형부, 저 조금 전에 파혼했거든요. 이 사람들 빨리 가라고 해주세요. 형부는 놀라는 얼굴이었지만 제가 하는 말이 장난이 아닌 걸 바로 알아들었는지 남자친구와 엄마에게 그만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예비시모를 본 마지막 날이 되었고 저는 크게 돈 들어간 거 없이 그 사람과 파혼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전에 인사로 갔을 때 찝찝한 마음이 들었을 때가 힌트였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신 건 너무 슬픈 일이었지만 날이 흐겨 잘못된 결혼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날 파혼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장례 끝나고 나서 그 집안 아줌마랑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는 구차한 말을 하며 결혼을 얘기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끊어냈습니다. 결혼 부르자고 했더니 저보고 어른이 그런 말 한 번 했다고 결혼 부르자니 실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랑 결혼 안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막 받아쳐줬습니다. 그런 선물 같은 집안에 시집갔으면 어쩔 뻔했는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사람 자체를 저렇게 판단하는 집안과는
애초에 인연을 맺지 않는 게 맞죠? 저는 차에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처럼 작은 찝찝함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내가 가난하든 돈이 많든 귀한 아들, 딸인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혼하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만큼 만났는데, 이만큼 진행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파혼이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결혼 때문에 앞으로 30년 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혼이 사람 망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의 오래된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결혼했고 아이도 있으니 그냥 지난 일을 편안하게 얘기해보았어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